회사는 당신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빨리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유명한 유튜버이시죠? 너와 나를 위하여를 줄여서 너나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너나이님의 유튜브 방송을 여러 차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팬이고 구독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일단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저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세 식구의 가장입니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자리를 지키며 승승장구하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후에 그때부터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읽은 투자서 한 권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9개월간 100권 이상의 경제 및 투자서를 읽으며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현장 답사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준비한 저자는 마침 찾아온 상승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70억 자산가로 거듭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월급을 종잣돈 삼아서 매입한 부동산과 함께 일한 덕분이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월급쟁이 부자의 길에 접어들자 이제 월요일 아침에도 웃으며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4년간의 투자 경험을 담은 컬럼과 다양한 주제의 오프라인 강연으로 초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테크 분야 1위 팟캐스트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명한 보험 소비 정보 편에 출연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분의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일단은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합니다.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다. 그러니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경제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들이마셔야 할 공기처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본주의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고 있다. 나라고 달랐던 건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 역시 자본주의에 대해 무지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재테크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상세한 투자처나 투자법을 알기보다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에 대해 알려면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큰 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어려운 용어나 시시콜콜한 이론적 이야기는 최대한 단순화해 투자자로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개념부터 쉽게 설명하겠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물가 상승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아니, 내 돈은 그대로 내 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10,000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또 어떤 흐름으로 생기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들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이를 알기 위해 은행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은행은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받아서 돈을 받은 대가로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면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포함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알고 있다시피 반대다. 실제로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예금 이자를 받는다. 그동안 돈을 내는 것이 아닌 받아온 상황이라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럴까? 은행이 좋은 곳이라서? 아니다. 은행이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즉, 미천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부터 이순신까지 총 100명이 각각 1만 원씩 은행에 예금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은행의 금고에는 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금고에는 100만 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10만 원 혹은 20만 원만 있다. 이상하다. 우리는 그저 은행이 내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를 원했는데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100명으로부터 1만 원씩 돈을 받은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건 바로 100명이 동시에 찾아와서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없다는 것. 과거 몇 차례 벌어졌던 금융 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이 돈을 예금한 시기가 제각각이듯이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 또한 제각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돈 100만 원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정말 예금 중 일부만을 금고에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의 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출이다. 즉,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 이자에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를 뺀 차액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은행 수익은 대출 이자 수입에서 예금 이자 비용을 뺀 것이다.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미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수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숨어 있다. 앞의 사례처럼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1만 원씩을 은행에 예금한 100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같은 날 돈을 찾으러 오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그중 8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줬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100명의 예금액이 줄어드는가? 천만에. 그들의 통장엔 여전히 1만 원이란 금액이 찍혀 있는데 80만 원의 돈이 시장에 나와 돌아다닌다. 즉 실제 돈은 1만 원짜리 100장인 100만 원이지만 숫자로 존재하는 돈은 180만 원이 된다. 경제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통화량이 이 사례에서는 1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많다. 이렇게 돈의 양은 종이로 더 찍어내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이다. 은행이 없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되어야만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는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포털 검색창에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라고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내 재산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흔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통화량의 증가는 돈이 흔해짐인 것이고, 돈이 흔해지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10년 전에 한 개에 500원이었던 사과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0원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흔히들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과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올라서 가격이 2배가 된 것일까? 아니다. 여전히 사과는 매년 일정량 수만큼 수확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수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다. 다시 말해,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라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돈을 줘야지만 사과 한 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10년 전 먹었던 짜장면 가격이나 20년 전의 버스비를 생각해보자. 모두 적지 않게 올랐다. 그렇다고 짜장면에 트러플과 같은 고급 재료가 들어갔거나 버스의 이동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다. 변한 것은 하나뿐이다. 바로 돈의 가치. 그만큼 돈은 흔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게 틀림없다. 어떤가?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과 무관한가?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에 무관심해 그저 당신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1%에도 채 미치지 못한 이자에 만족하며 산다면 결국 당신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을 테니 말이다. 통장, 밑빠진 독.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랄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즉, 당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이를 쓰지 않고 아끼면서 악착같이 은행에 저축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훗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이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보자. 2019년 현재 삼겹살이 1인분에 1만 원이라고 하자. 당신은 통장 속에 있는 돈 1만 원으로 삼겹살 1인분을 호기롭게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9년엔 어떨까? 당신이 통장에 1만 원을 계속 둔다면 예금 금리를 1%로 생각할 때 10년 뒤 그 돈은 1만 1천 원이 된다. 그럼 10년 뒤 삼겹살 가격은 어떨까? 단언컨대 1만 1천 원으로는 1인분의 삼겹살을 주문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삼겹살 1인분 정도야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법. 삼겹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음료와 생필품은 당신의 예금 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특히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해내는 당신이나 나 같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만 아니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돈을 잃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녀석은 조용히 다가와 당신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될 때는 저렴한 물건이 아닌 값비싼 무언가를 구하게 될 때이다. 이를테면 집 같은.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 과장님도 자가로 거주하세요? 한 번은 회사 후배가 내게 물었다. 지난 4년간의 전세살이에 지쳐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후배였다. 최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서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집을 구하게 된 지금 알게 된 것이다. 근래 서울에는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2년 전 그리고 4년 전 내 집 마련을 생각하다가 어떤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는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에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대개는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언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후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것 같은 아파트 값에 처자식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자신에 대해 약간의 원망과 후회까지 뒤섞인 채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도 물건이다. 앞서 말했듯이 물건은 가격으로 표현되고 그 가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원인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다만 아파트는 다른 물건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성격을 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제인 동시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는 투자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현실에서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재일 뿐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탓에 부동산의 가격은 칫솔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처럼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일정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선형의 움직임이 아닌 투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기도 하는 파동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상승해 왔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은 흐름을 걷어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약 4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는가? 평당 55만 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사이 가격 뒷자리에 0이 2개나 더 붙어버렸다. 물론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5,500만 원이 되는 세월 동안 등락과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긴 시간이 지나자 처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격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돈이 흔해지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에 훨씬 더 강하게 와 닿을 뿐이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이라는 사실,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에 따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이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의 가격 변화를 조사해보라. 10년, 20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네, 요즘 들어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역시 제품, 물건 재화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쓴 책을 보면은요, 처음에 화두는 언제까지 회사의 부품으로 살 것인가로 시작하지만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쓴 책입니다. 월급쟁이들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 재테크 하시고요. 오늘도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의 서재입니다.